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거울 속 얼굴은 분명 내 얼굴인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인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어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기억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나, 누군가와 대화하며 웃거나 화내는 나. 이 모든 순간의 나는 사실 과거의 무수한 기억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해준 밥의 맛, 첫사랑과 헤어지던 날의 아픔, 시험에 떨어져 울었던 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던 오후.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는 그 모든 기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실제로는 조금씩 변형되고 각색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완전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나라는 정체성을 구축하며 살아간다. 오늘은 그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기억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동시에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해주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억이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왔다. 마치 사진첩처럼, 비디오 테이프처럼 한 번 저장되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기록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기억은 매번 꺼내볼 때마다 조금씩 바뀐다. 그때그때의 감정, 상황, 필요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바뀌고 때로는 아예 새로운 디테일이 추가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 보자.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할머니와 보낸 여름 휴가. 그 기억들은 지금 떠올리는 모습과 10년 전에 떠올렸던 모습이 같을까? 아마 다를 것이다. 세부 사항도 다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의 질감도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구성적 기억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뇌는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감정 상태,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기억을 다시 만들어낸다. 마치 매번 새로 그리는 그림처럼.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확신하는 기억들마저도 사실은 허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한다. 부모의 냉대, 친구들의 따돌림, 선생님의 무관심. 하지만 그 기억들이 정말 그대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지금의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상태가 과거를 더 어둡게 칠하고 있는 것일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황금빛으로 기억한다. 따뜻한 가족, 즐거운 친구들,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이 역시 현재의 안정감이나 성공 경험이 과거를 더 밝게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기억은 정확성이 목적이 아니다. 기억의 목적은 생존이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를 가공하고 편집하는 쪽을 선택했다. 위험했던 상황은 더 위험하게 기억되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즐거웠던 순간은 더 즐겁게 기억되어 삶을 지속할 동력을 제공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더 아름답게 각색되고, 상처받았던 경험은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경고로 변형된다. 이렇게 보면 기억의 부정확성은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다. 우리의 뇌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자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생생하게,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어떨까?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다. 반대로 모든 좋은 순간들을 그저 담담하게만 기억한다면 살아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를 기록하는 장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도구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과거가 다시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 순환 고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나가 되어간다. 기억에는 편향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선명하게 남고 어떤 것은 흐릿하게 사라지고 어떤 것은 아예 없었던 일처럼 완전히 지워진다.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기준은 감정이다. 강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일수록 더 오래, 더 생생하게 기억된다. 첫 키스의 설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절망,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환희,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 이런 순간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반면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은 금방 잊힌다. 일주일 전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한 달 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작년 이맘때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분명히 경험했던 일들이지만 강한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기억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간 하루였을 수 있다. 졸업식 날을 생각해보자. 어떤 학생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친구들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감동적인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 중 하나로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던 지루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이는 각자의 가치관, 성격 그리고 그 순간의 심리 상태에 따라 같은 경험도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다른 강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같은 파티에 참석해도 전혀 다른 기억을 만들어낸다. 연애에 상처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이성의 호의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다르게 기억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편집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편향이라고 부른다. 성공한 일은 내 능력 덕분이라고 기억하고 실패한 일은 외부 요인 탓이라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동기가 순수했다고 기억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한다. 이런 편향된 기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 편향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모든 실패와 잘못을 정확히, 냉정하게 기억한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울 것이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기억을 과도하게 많이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적 기억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의 편향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편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기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과거를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기억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기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기억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지, 소중한 순간들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기억의 반대편에 있는 망각은 어떨까? 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걱정하고 중요한 것을 깜빡먹었다고 자책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희미해진다고 슬퍼한다. 하지만 망각은 기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기억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아픔, 모든 실패, 모든 상처, 모든 실망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단편 소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썼다. 푸네스는 낙마 사고 이후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본 구름의 모양, 나뭇잎 하나하나의 무늬, 들었던 모든 소리, 느꼈던 모든 감각. 하지만 이 완벽한 기억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는 너무 많은 디테일에 압도당해 일반화하거나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었고 결국 고립된 채 살다가 죽음에 이른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망각의 필요성이다.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가 아니라 정신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잊음으로써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해서는 망각이 치유의 과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절망, 깊은 배신감, 치욕적인 실패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 생생함과 날카로움이 무뎌지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미래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망각은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의 분노와 아픔이 계속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용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흐려지고 다른 좋은 기억들과 섞이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놓치기도 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망각은 인간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망각은 또한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과거의 자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면 우리는 그 틀에 갇혀서 변화하지 못할 수 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묶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일부가 흐려지고 잊혀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여지를 갖게 된다. 어린 시절의 수줍음, 청소년기의 반항, 젊은 시절의 무모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더 지혜로운,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적 망각이다. 무작정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를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다.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기억에 더 집중할지, 어떤 기억을 곱씹을지, 어떤 기억은 흘려보낼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반추하면서 그 아픔을 키울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면서 그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의 실수에 계속 매달려서 자책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인 후 놓아버릴 수도 있다. 결국 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망각이라는 축복을 받아들이자.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때로는 잊는 것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이고 더 깊은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망각의 여백 속에서 새로운 기억들을, 새로운 경험들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자. 우리는 혼자서만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 나는 때로 내가 아는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기이하고도 복잡한 지점이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힘들어할 때 위로해준 기억, 웃음을 나누었던 순간들,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장면들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순간, 도움을 거절했던 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그의 기억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였던 민수를 생각해보자. 내 기억 속 민수는 조용하지만 신뢰할 만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친구다. 하지만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다른 친구가 말하길 민수는 나를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지하다고 생각했던 태도가 그에게는 건방진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솔직하다고 여겼던 말들이 그에게는 배려 없는 비판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타인의 기억 속 나는 파편화되어 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를 기억하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착한 사람, 어떤 이에게는 나쁜 사람, 어떤 이에게는 재미있는 사람, 어떤 이에게는 지루한 사람. 이 모든 기억들이 과연 진짜 나를 반영하는 것일까? 더 복잡한 것은 나 자신도 타인들의 기억에 영향을 받아 나를 인식한다는 점이다. 너는 원래 예민한 편이야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면 나는 정말로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너는 참 유머 감각이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타인의 기억과 평가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타인의 기억이 족쇄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내성적이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원래 조용한 아이로 기억되고 그 기억이 현재의 그를 내성적으로 만든다. 한 번 실수를 크게 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기억되며 새로운 기회를 얻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긍정적인 기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누군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면 나는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면 나는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다. 나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고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다. 타인의 기억 속 나도 결국은 그들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타인의 기억과 평가에 완전히 휘둘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것.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나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기억할 때 편견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기억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완전한 기억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타인의 기억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간다. 결국 타인의 기억 속에 사는 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완전히 정확하지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은 나의 일부분. 그 파편화된 나의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감당해야 할 기억의 무게일 것이다. 기억에는 색깔이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떠올리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든다. 20대에는 붉은색이었던 기억이 40대에는 파란색이 되고 60대에는 황금색이 된다.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기억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자. 그때 그 기억은 새빨간색이었다. 스트레스와 불안, 경쟁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던 마음, 친구들과의 미묘한 경쟁 관계, 부모님의 기대와 걱정. 모든 것이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시간을 돌아보면 색깔이 달라져 있다. 여전히 힘들었던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는 약간 주황빛이 감돈다. 그 치열함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 선생님들의 격려, 작은 성취들에 대한 기쁨 같은 것들이 기억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30대가 되어 다시 그 시간을 떠올리면 이번에는 따뜻한 노란빛이 감돈다. 힘들었지만 순수했던 그 시절,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집중력,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희망. 복잡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단순함이 오히려 그립게 느껴진다. 40대가 되면 그 기억은 또 다른 색으로 변한다. 이제는 푸른빛이 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어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시절의 순진함과 패기가 아련하게 느껴진다.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성공과 실패를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미소를 자아내는 추억이 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색깔이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경험, 깨달음, 관점의 변화가 과거를 새로운 색으로 칠한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하찮게 느껴지고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일들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첫사랑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온 세상이 핑크빛이었다가 헤어질 때는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변해간다. 설렘도 아픔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진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직장에서의 실패나 좌절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뀐다. 그때는 창피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실패 덕분에 겸손해졌고 더 신중해졌고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졌다는 것을. 물론 모든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색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두워지기도 한다.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깨달아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때는 몰랐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뒤늦게 깨달아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은 기억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독한 색깔을 중화시키고 전체적으로 더 조화로운 색조로 만들어간다. 이것이 시간이 주는 선물이자 나이 들매 특권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를 다층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면들을 발견하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소중함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들이 기억에 새로운 색깔을 입힌다. 결국 기억의 색깔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큼 기억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 간다. 시간이 바꾸는 기억의 색깔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적어도 기억 속에서만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사라져도 기억 속에서는 계속 살아간다. 그들과의 대화는 끝나지 않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되며 그들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숨쉰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할머니와 대화한다. 무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끔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불러본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머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 특유의 억양과 함께. 물론 그것이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수많은 시간들,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무수한 말씀들, 할머니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내 안에 축적되어 만들어낸 목소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할머니가 내 안에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고 살아있는 기억이다.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 현우도 마찬가지다. 군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현우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현우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지고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 현우도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은 길을 걷다가 현우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순간 심장이 뛰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죽은 자들과의 기억 속 만남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경험이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한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아이가 지금쯤 몇 살이 되었을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기억 속에서 아이를 키워간다. 흥미로운 것은 기억 속에 죽은 자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내 기억 속의 할머니는 생전의 할머니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내가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할머니의 말씀들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때로는 생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행동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던 할머니의 지혜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기억 속의 죽은 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 실제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과 응원은 기억을 통해 계속 전해진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격려를 듣는다.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자기 최면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그것들은 사랑의 실제적인 효과이고 기억의 치유적 힘이다. 하지만 때로는 기억 속의 죽은 자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죄책감이나 후회, 그리움이 너무 클 때는 과거에 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족쇄가 되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기도 하고 죽은 자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가 산 자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기억 속의 죽은 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되 그들에게 묶여 살지는 않는 것. 그들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이되 나 자신의 삶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못한다. 사랑은 기억을 통해 지속되고 관계는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기억을 간직함으로써 그들을 영원히 살려둔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기억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기억 속에서 만나는 죽은 자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이고 시간을 초월한 연결의 가능성이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 가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도이자 가장 의미 있는 기억의 활용일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소중한 기억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기억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길만 택하게 된다. 예측 가능한 일상, 익숙한 사람들, 편안한 환경. 이런 것들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차단한다. 비슷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는 기억할 만한 특별한 순간이 생기기 어렵다. 2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자.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처음 혼자 여행을 갔을 때의 설렘, 처음 직장에 출근하던 날의 떨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긴장감과 기대감. 모든 경험이 생생하고 모든 순간이 기억될 만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같은 길로 출퇴근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예상 가능한 일들을 처리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질 여지는 적다. 한 달 전에 무엇을 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기분이었는지조차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억할 만한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용기를 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거창한 모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은 변화, 작은 도전, 작은 실험들도 충분히 새로운 기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동네를 산책해보는 것,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새로운 감정을,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사람은 가장 풍부한 기억의 원천이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 물론 모든 만남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거나 불편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기억이고 배움이고 성장의 기회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두어 놓는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소중한 기억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첫 키스의 기억이 그토록 생생한 이유는 그 순간의 떨림과 용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도전을 시작하기까지의 고민과 망설임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그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억이 된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는 더 어려워진다. 책임이 많아지고 시간이 부족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기억들이 있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 40대에는 20대와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경험들이 가능하다. 더 깊이 있는 대화, 더 성숙한 관계, 더 의미 있는 선택들. 자녀와 함께 만드는 기억들, 부모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경험,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 등.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했거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소중한 기억들이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또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을 수 없다. 과거를 정리하고 용서하고 놓아보내야 새로운 기억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다. 때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편안한 일상을 깨뜨려야 할 수도 있고 익숙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수도 있다. 안전함을 포기하고 불확실함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포기와 선택이야말로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용기는 결국 삶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직 만나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직 느끼지 못한 감정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런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불확실함 자체를 재미있어 하는 것.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될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유이자 방법이다. 과거의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웃음, 새로운 눈물,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 오늘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보자. 작은 것이라도 좋다.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가보거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해보거나,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억이 되고, 그 기억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인생이 된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용기. 그것은 과거에 감사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있는 한 우리의 기억은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